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노트북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와의 사진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인물과 상황은 각색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서울 외곽 신도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정숙은 벤치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사온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일 예정이었습니다. 오늘도 9시쯤 들어오시겠지. 이정숙은 시계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김태주는 대기업에서 28년째 근무하는 과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 저녁 9시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패턴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딸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저녁 준비해야지. 아빠 오시면 같이 먹을 거야. 저는 과제 있어서 먼저 먹을게요. 22살 대학생 딸은 엄마에게 가벼운 포옹을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육수를 붓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녁 9시 1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정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씻고 오세요. 밥 차릴게요. 그래요. 김태주는 넥타이를 풀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54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머리숱도 제법 남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성실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별일 없었어요. 요즘 일이 많다면서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28년을 한 회사에 다니며 묵묵히 가족을 책임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이 맥주 한 캔과 오징어채를 내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남편은 리모컨을 들어 뉴스를 켰습니다. 이정숙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소리와 뉴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이정숙의 일상이었습니다. 28배 결혼해서 지금까지 큰 사건도 큰 감동도 없는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람 피우지 않았고 도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도 집에서 맥주 한두 캔이 전부였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왔고 보너스가 나오면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이정숙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딸이 학교에 가고 이정숙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는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응, 무슨 일이야? 회사 동료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네. 누구? 같은 팀 문성훈 과장이요. 교통사고래요. 이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문성훈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해에 입사해서 친하게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가족은요? 아내분이랑 고등학생 아들이 있대요.
오늘 저녁에 장례식장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죠. 내가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갈 거예요. 저녁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드세요.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정숙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남편과 동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고생했어요. 많이 힘드셨죠?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미리 데워둔 국과 밥을 내왔습니다. 드세요. 술은 많이 드셨어요? 조금 마셨어요. 유족분들은 어떠셨어요? 아내분이 많이 우셨어요. 아들도 충격받은 것 같고요. 남편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슬픈 자리에 다녀왔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가셔야 해요? 아니요. 회사에서 오늘 다녀왔으니까 괜찮아요.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숙도 설거지를 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갑내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정숙은 남편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야식은 안 먹을게요. 네.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살 좀 빼려고요. 이정숙은 놀랐습니다. 남편은 20년 넘게 매일 저녁 야식을 먹었습니다. 치킨, 라면, 족발, 오징어채와 맥주. 그것이 남편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건강검진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나이도 있고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그날부터 정말로 야식을 끊었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TV를 보던 시간에 요가 매트를 깔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운동하는 영상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남편의 설명에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향수요. 향수요? 갑자기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대요. 임원 승진도 있고 남편은 처음 사본 향수를 손목에 뿌렸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이정숙은 냄새를 맡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좋네요. 근데 향이 좀 진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매장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새 셔츠를 샀습니다. 평소 입던 흰색이나 하늘색이 아니라 연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오, 색깔이 밝네요?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요. 그래요? 좋아요. 잘 어울려요. 이정숙은 대견해했습니다. 50대 중반인 남편이 자기 관리를 시작했다는 게 기특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 승진을 준비한다니 가정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갑자기 11월이 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남편은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주말 오전마다 운동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1시간씩 헬스장에 들렀다가 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건강 챙겨야죠. 체중도 줄었습니다.
2달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얼굴선이 날카로워지고 배가 들어갔습니다. 보기 좋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하지만 이정숙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지만 그게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졌습니다. 여보, TV 안 봐요? 피곤해서요. 먼저 쉴게요. 그래요. 푹 쉬세요. 주말 골프도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것이 매주로 바뀌었습니다. 또 골프 가세요? 네.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정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12월 어느 날 이정숙이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남편의 서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급히 줍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실수로. 내 물건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20년 넘게 살면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남편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이정숙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1월, 이정숙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도 대충 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주말이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외식이라도 할까요? 바빠요. 다음에요. 수진이도 우리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싶대요. 다음에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남편이 왜 변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매력이 없나?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나? 자책이 이어졌습니다. 이정숙은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음식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좀 더 감봐서 해요. 설거지는 제대로 안 했어요? 이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밤에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은 왜 저러는 걸까?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아니야. 왜? 요즘 아빠가 이상해요.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빠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 정말요? 응.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정숙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확진자 수를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의 마음은 바이러스보다 남편 때문에 더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요즘 출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회사 일이에요. 물어보지 마세요.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남편이 골프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골프 약속 있어요. 날씨가 안 좋은데요? 비 온다던데. 괜찮아요. 실내 연습장 가요. 남편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골프 치러 간다고 했지만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었습니다. 그 옷 입고 골프 쳐요? 나중에 갈아입어요. 이정숙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이정숙은 우산을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멈춰선 남편의 차 안. 이정숙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와 가죽 재킷을 벗고 화려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며 머리를 빗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이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우산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빗물이 머리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이정숙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남편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씻지도 않고 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정숙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알아야 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진실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이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주차장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던 남편의 모습,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던 손길, 향수를 뿌리던 얼굴의 표정, 골프 치러 간다면서 왜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왜 나한테는 거짓말을 했을까? 이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이정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깨어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냥 회사 사람들 만나러 간 거겠지. 골프복이 더러워서 갈아입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이정숙은 잠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남편의 뒷모습을 쫓아다녔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요?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네. 피곤했나 봐요. 남편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정숙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남편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어제의 들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어제 골프는 어땠어요?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누구랑 치셨어요? 회사 사람들이요. 비는 안 왔어요? 실내 연습장이라 괜찮았어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졌습니다.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타이핑했습니다. 이정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몇 번이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그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정숙은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퇴근 시간, 주말 외출, 휴대전화 사용 빈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가져갔습니다. 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남편이 씻는 동안 이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해.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숙은 거실로 나가 남편의 재킷을 뒤졌습니다.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알아야 해.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정숙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잠금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나?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통화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호가 보였지만 대부분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번호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010.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15번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프로필 목록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정미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우아한 인상에 긴 머리,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왜 삭제했지?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정숙은 급히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는 척 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해요? 설거지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키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은 재킷을 집어들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숙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미란 010 번호를 외워서 적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을 찍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로도 검색했지만 정보가 없었습니다. 직접 전화해 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아니면 어쩌지? 내가 남편을 의심한 게 되잖아.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이 또 외출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요. 주말에도 일해요?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새로 산 재킷을 입고 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이정숙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떨렸습니다. 끊을까 하는 순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상대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 김태준 씨 아내인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이정숙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상대방이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제 남편이랑 무슨 관계신가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 송구합니다. 정미란의 목소리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작년에 돌아가신 남편 동료분의 아내예요. 네, 문성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교통사고로. 네, 제 남편이었어요. 이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장례식에 갔던 그 동료의 아내라니. 그런데 제 남편이랑은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남편이 회사 일로 억울하게 돌아가셔서요. 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그런 일이 생겼어요. 변호사도 만나보고 노동청에도 알아봤는데 증거가 부족하대요. 세상에, 태준 씨께서 같은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몇 번 조언을 구했어요. 남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회사에서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태준 씨가 유일하게 남편 얘기를 들어주셨거든요. 이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네, 송구합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오해하실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태준 씨한테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홀로 되고 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태준 씨가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연락드렸던 건데, 사모님께 걱정 끼쳐드렸네요. 정미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이해해요. 저도 결혼했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랑 통화하면 신경 쓰였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조심할게요. 이제 법적인 문제도 정리됐으니까 태준 씨한테는 더 이상 연락 안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행복하세요. 태준 씨 좋은 분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정숙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의 아내였구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남편을 의심했어. 남편은 그저 돌아가신 동료의 아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20년 넘게 믿어온 남편을 의심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저녁 9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이정숙은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죄책감을 감추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네. 밖에서 먹었어요. 그래요? 피곤하시죠? 들어가서 쉬세요. 그럴게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남편은 변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야. 동료도 돌아가시고 회사 일도 힘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잘해줘야지. 남편을 믿어야 해. 3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재택 근무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출근은 여전했습니다. 회사는 재택 근무 안 해요? 우리 부서는 안 돼요. 현장 업무가 있어서. 그래도 조심해요. 마스크 잘 쓰고. 알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았습니다. 주말 외출도 계속되었습니다. 또 나가세요? 네. 거래처 사람들 만나야 해요.
코로나 조심해야 하는데 필수 업무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의 어조가 날카로웠습니다. 이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밀환과의 통화 이후 남편을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와서 간단히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집에 계실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도 하루쯤은. 바쁘다니까요. 왜 자꾸 물어봐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정숙은 움찔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남편은 사과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4월 어느 날 딸 수진이 이정숙을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은 엄마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상해요. 뭐가? 요즘 너무 집에 안 계시잖아요. 엄마한테도 차갑게 대하시고. 아빠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 정말요? 저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엄마는 정말 모르세요? 뭘?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 아빠가 바람 피웠을 때랑 비슷해요. 수진아. 이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함부로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죄송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요즘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서 그랬어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정숙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람?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5월 초 이정숙은 빨래를 개다가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강남 소재 특급 호텔 2인 디너 코스 35만 원.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만난다고 나간 날. 이정숙은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2인 코스였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라면 여러 명이었을 텐데 왜 2인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 거래처 담당자일 수도 있어.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난주 토요일에 어디 가셨어요? 왜요? 아니, 그냥 거래처 사람들 만났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강남에서요. 왜 자꾸 물어봐요?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피곤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정숙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영수증은 이미 버렸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2인 디너 35만 원.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정숙은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밀환과의 통화로 잠시 안심했지만 그 후로도 남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외출했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도 다시 바꿨습니다. 이정숙은 남편의 뒤를 밟아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 가능성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정숙은 침묵했습니다. 남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식사를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은 왜 변한 걸까? 우리 결혼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정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7월, 오랜 친구 경희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아. 그래,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별일 없어. 이정숙은 웃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눈치 빠른 친구였습니다. 남편이랑 무슨 일 있지?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지. 말해봐. 이정숙은 망설이다가 조금씩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변화, 정밀한과의 통화, 그리고 계속되는 불안. 경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수가 내 생각엔 응?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진실을 아는 게 나아. 하지만 정밀한이라는 사람 정말 동료 아내 맞아? 응. 통화해봤어. 남편이 돌아가셔서 억울한 일을 풀려고 우리 남편한테 조언 구했대. 그게 진짜일까? 무슨 소리야? 확인해봤어? 그 동료 부인이 정말 정밀한이 맞는지? 이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밀한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회사에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면 장례식 때 다녀온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정수가 너 지금 너무 힘들잖아. 확실히 하는 게 나아. 경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정숙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의 마음은 더 뜨거웠습니다. 경희의 조언대로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 연락할까? 하지만 연락처를 모릅니다. 정밀한에게 다시 전화할까? 하지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는 사이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출장이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34일은 집을 비웠습니다. 이번 주도 출장 가세요? 네. 부산이요. 언제 돌아오세요? 목요일쯤요. 남편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이정숙은 현관에 서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남편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이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뭔가 터질 것 같아 예감이 들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이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새벽 4시 32분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이정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오는 연락은 좋은 소식일 리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들 부탁한다. 단 한 줄의 문자였습니다. 이정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여보, 여보.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베개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정숙은 벌떡 일어나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거실, 화장실, 남편 서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요. 제발 받아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이정숙은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잠이 덜 깬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한테서 이상한 문자가 왔어. 뭐라고요? 이정숙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래, 그래야 해.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엄마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받아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실종됐어요. 새벽에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이정숙에게는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한강 근처로 나옵니다. 한강이요? 이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희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집에서 대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도 갈게요. 부인, 지금 상태로는 가야 해요. 제발이요. 이정숙은 애원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함께 경찰차를 따라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이정숙은 두꺼운 패딩을 입었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한강 다리 위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경찰이 다리 난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남편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갑과 시계도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전 9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체를 발견했습니다.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정숙은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시트가 덮인 침대. 경찰관이 천천히 시트를 걷었습니다. 아, 이정숙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보, 왜? 이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한 거예요? 나한테 말을 했어야죠.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빠. 그렇게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한 병원 지하였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영정사진을 놓고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정숙은 멍한 상태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곧 깨어날 거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첫날 저녁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족분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숙은 기계적으로 답했습니다. 동료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한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회사 그만둔 거 알고 있었어? 응. 1년 전에 이미. 빚도 엄청 많다던데. 쉿. 조용히 해. 이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1년 전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기요. 이정숙은 그 동료를 불렀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동료는 당황한 표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유족분께서 모르셨나 봐요. 언제요? 언제 그만뒀어요? 작년 3월이요. 구조조정으로. 이정숙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니, 아니야. 작년 3월이면 1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1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척 했습니다. 둘째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채권자들도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김태준 씨 부인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대부업체 직원인데요. 김태준 씨께서 저희한테 빌린 돈이 있습니다. 얼마요? 3천만 원입니다. 이자 포함하면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그날 하루 동안 6명의 채권자가 찾아왔습니다. 은행 대출, 대부업체, 지인. 빚은 총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거예요? 이정숙은 채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그냥 돈을 빌려드렸을 뿐이죠. 채권자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례 끝나면 연락 주세요.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이정숙은 빈소 뒤편 작은 방에 주저앉았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대체 어디에?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요? 집? 대출 있잖아요. 다 갚았어. 작년에. 그럼 집을 팔면 집을 팔아도 모자라.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이 8억 정도 하니까 대출 1억 갚고 나면 7억. 거기서 빚 2억 갚으면 5억 남아. 하지만요? 아빠 보험금도 안 나올 거야. 스스로 그런 거면.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셋째 날 오후 한 여성이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차림이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여성은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은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여성이 돌아서서 이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를요? 네. 저는 태준 씨와 친했던 사람입니다. 친구분이세요? 비슷한 관계였어요. 여성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순간 이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미란? 2년 전 전화 통화를 했던 그 이름. 죽은 동료의 아내라고 했던 그 사람. 정미란? 네. 혹시 제 이름 들어보셨나요? 당신, 문성훈 씨 부인 아니세요? 정미란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결혼한 적 없어요. 네. 문성훈 씨요? 그분과는 친구였어요. 이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전화할 때는 왜? 전화요? 제가 부인께 전화한 적 있나요? 2년 전에 제가 전화했을 때 당신이 문성훈 씨 아내라고. 아, 그때요. 정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때 부인께서 오해하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저는 문성훈 씨 친구였어요. 친구? 네. 그냥 친구요. 정미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준 씨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준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정미란의 말투에는 묘한 친밀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운 사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태준 씨도 떠나셨으니까요. 정미란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의금입니다. 받아주세요. 필요 없어요. 이정숙은 거절했습니다. 그냥 가주세요. 부인, 저는 가라고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빈소를 나갔습니다. 이정숙은 그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니. 대체 무슨 관계였던 거야?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숙은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소파, 남편이 마시던 커피잔, 남편의 슬리퍼,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빚은요? 집 팔아서 갚아야지.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전세라도 얻어야지. 아니면 월세. 이정숙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런 걸 하신 걸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모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숙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의 책들, 서랍의 서류들, 하나하나 정리하며 남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노트북을 켜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지? 남편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딸의 생일.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대체 뭘로 설정한 거야? 이정숙은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노트북 비밀번호는 우리 처음 만난 날. 0317.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월 17일. 25살 봄날 대학교 앞 카페에서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0317. 화면이 열렸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습니다. 회사, 가족사진, 서류, 그리고 프라이벗. 이정숙은 프라이벗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사진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이정숙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한 자세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정미란이었습니다. 안 돼. 다음 사진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정미란이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수십 장이었습니다. 모두 남편과 정미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중얼거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남편의 변화, 주말 외출, 출장. 모두 정미란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동료의 아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조언을 구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노트북의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대화 백업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안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미란과의 대화라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정미란 오빠, 보고 싶어요. 김태준 나도. 주말에 만나자. 정미란 어디서요? 김태준 강남 호텔 어때? 정미란 좋아요. 기대할게요. 정미란 오빠,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김태준 얼마나? 정미란 500만 원 정도요. 오빠가 사주신 가방이랑 옷들. 김태준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정미란 고마워요. 오빠 최고. 정미란 오빠, 제 사업 시작하는 거 도와줄 수 있죠? 김태준 얼마나 필요해? 정미란 3천만 원이요. 김태준, 많이 필요하네. 정미란 오빠가 도와주면 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오빠한테도 다 갚을게요. 김태준 알았어. 마련해 볼게. 이정숙은 대화 내용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빌린 돈은 모두 정미란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미란 오빠, 회사에서 잘렸다면서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김태준 미안해. 말하기 부끄러웠어. 정미란 그럼 이제 돈은 어떻게 벌 거예요? 김태준 뭐라도 알아볼게. 정미란 오빠가 돈 없으면 저도 힘들어요. 이번 달 생활비도 있고. 김태준 알아. 대출 좀 더 받아볼게. 정미란 고마워요. 오빠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김태준 미란아, 나 더 이상 돈을 구할 수가 없어. 정미란 무슨 소리예요? 김태준 은행도 대부업체도 다 막혔어.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 정미란 그럼 저는 어떡해요? 이번 달 사업장 임대료도 못 냈는데. 김태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미란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빠가 책임져야죠. 김태준 책임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정미란 보험금은요? 김태준. 뭐? 정미란 오빠 생명보험 있잖아요. 그것도 방법 아니에요? 김태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미란 농담이에요. 화내지 마요. 어쨌든 오빠가 해결해야죠. 제가 오빠 믿고 사업 시작한 건데. 이정숙은 화면을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보험금. 그녀가. 정미란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 빚을 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안해요. 정수가. 노트북 안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 모든 걸 망쳤어. 정미라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 돈을 원했을 뿐이야.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차갑게 변했어.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 당신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이겠어. 수진이한테 어떻게 아빠라고 불리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만든 빚은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줘. 당신과 수진이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사랑했어. 진심으로. 이정숙은 화면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사랑한다면서 왜 배신했는지, 미안하다면서 왜 혼자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밀한. 그 여자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 이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정숙은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빠르면 한 달 안에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빚 갚아야 하니까. 이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 만큼 울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숙은 친구 경희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수가 얼굴이 많이 상했다. 그래,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전화로는 자세히 얘기 안 했잖아. 이정숙은 지난 2주간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빚, 그리고 노트북에서 발견한 정밀한과의 관계. 경희는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계획적으로 한 거네. 맞아. 처음부터 남편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야. 경찰에는 신고했어? 했어. 근데 증거가 부족하대. 남편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대.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보려고. 경희는 이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일단 정밀한에 대해 알아야 해.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문성훈 씨, 남편이 장례식에 갔던 그 동료. 그분이랑 정밀한이 무슨 관계였는데? 정밀한이 처음에는 그 사람 아내라고 거짓말했어. 근데 장례식장에서는 그냥 친구라고 했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야. 그럼 문성훈 씨 유족을 찾아가 볼까? 응. 진짜 아내를 만나봐야 해. 이정숙과 경희는 문성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동쪽 끝자락의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김태준 아내입니다. 문성훈 씨 부인과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피곤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영입니다. 이정숙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문성훈 씨와 같은 팀에서 일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송미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은 제 남편도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네. 송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스스로 그런 일을 했어요. 빚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혹시 정밀한이라는 사람 아세요? 순간 송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그럼 아시는군요. 네. 알죠. 우리 남편을 죽인 여자니까. 이정숙과 경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송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송미영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정밀한을 만났어요. 회사 근처 요가 학원에서요. 요가 학원이요? 네. 정밀한이 그곳에서 강사로 일했대요. 남편이 다이어트 하려고 등록했다가 알게 됐어요. 이정숙은 남편도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요가만 배운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주말에도 요가 간다고 하고 휴대전화를 숨기고. 의심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남편 휴대전화를 봤어요. 정미란이랑 문자 주고받은 거 봤죠.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어요. 오늘 수업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이런 거. 근데 점점 친밀해지더라고요. 오빠, 보고 싶어요. 이런 말들. 송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을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정미란과 사귀고 있다고. 이혼하셨어요? 아니요. 남편이 끊겠다고 했어요. 정신 나갔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요? 믿었어요. 바보처럼. 남편은 아들도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겠거니 했죠. 송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안 끊었어요. 오히려 더 깊이 빠졌어요. 그 여자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송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대요. 식사비, 선물비. 남편이 기꺼이 줬죠.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점점 커졌어요. 가방, 옷, 보석.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대출을 받았나요? 네. 은행, 대부업체, 지인한테까지. 빚이 1억 5천만 원까지 늘었어요. 이정숙은 자신의 남편과 똑같은 패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정미란이 회사 기밀을 빼내라고 했대요. 회사 기밀이요? 네. 남편이 거래처 정보 같은 걸 줬대요. 정미란이 사업한다면서 필요하다고 했나 봐요. 그게 발각됐나요? 네. 회사에서 감사하다가 들통났어요. 남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해고됐어요. 송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고되고 나서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에만 있고 술만 마시고 정미란한테 매달렸어요. 정미란은 어떻게 했어요? 차갑게 돌아섰죠. 남편한테 돈이 없어지니까. 오빠 이제 쓸모없어요라고 문자 보내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네. 2019년 10월에 스스로 그런 일을 했어요. 송미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정미란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가 없었으면 남편은 안 죽었을 거예요. 이정숙은 송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성훈의 이야기는 자신의 남편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마이너스 요가나 운동으로 만남, 마이너스 점진적인 관계 발전, 마이너스 돈 요구, 마이너스 회사 기밀 유출, 마이너스 빚 증가, 마이너스 해고, 마이너스 극단적 선택.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어요? 경위가 물었습니다. 했어요. 근데 증거가 부족하대요. 정미라는 돈을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억지로 받은 게 아니라 남편이 자발적으로 줬다고. 말도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법은 그렇게 작동하더라고요. 송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라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강남에서 요가 학원 운영하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주소 아세요? 왜요? 저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요. 송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여자 위험해요. 어떻게요? 표면적으로는 착하고 상냥해 보여요. 근데 그게 다 연기예요. 속으로는 차갑고 계산적이에요. 남자들을 조종하는데 천재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숙과 경희는 일어섰습니다. 부인, 그 여자 꼭 벌 받게 해주세요. 송미영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못한 일을 부인이라도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후 이정숙과 경희는 강남의 한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3층에 미란 요가 스튜디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네. 들어가 볼까? 응.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벽은 거울로 되어 있고 바닥에는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셉션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회원 등록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원장님 계세요? 네. 지금 수업 중이신데요. 30분 후에 끝나요. 기다릴게요. 그럼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대기실은 작지만 편안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나가고 정미란이 나왔습니다. 요가복을 입은 그녀는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높이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정미란은 이정숙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 만난 적 있죠? 네. 제 남편 장례식에 오셨잖아요. 아, 김태준 씨 부인. 그런데 무슨 일로?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얘기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얘기해요. 정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미라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이정숙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데요? 정미란이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이랑 우리 남편이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싶어요. 친구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친구가 호텔에서 같이 사진을 찍나요? 정미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뭘 보신 거예요? 남편 노트북에 있더군요. 당신이랑 찍은 사진들. 그리고 대화 내용도 봤어요. 당신이 남편한테 돈을 요구한 거. 정미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했습니다. 태준 씨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당신이 조종한 거잖아요. 조종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성훈 씨 부인한테도 들었어요. 정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송미영을 만나셨군요. 네. 당신이 문성훈 씨한테 한 짓도 다 들었어요. 제가 뭘 했는데요? 돈을 뜯어내고 회사 기밀을 빼내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요? 정미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약해서 그래요. 제가 죽으라고 한 적 없어요. 당신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감정을 조종하고 돈을 뜯어내고 쓸모없어지면 버리고 제 입장도 들어보세요. 정미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해요. 이 세상은 여자 혼자 살기 힘들어요. 남자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이라고요? 그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몰아간 거잖아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미라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강요했다는 걸? 못하시죠. 왜냐하면 저는 강요한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거예요. 사랑이라고요? 네. 태준 씨도 절 사랑했어요. 부인한테는 없는 뭔가를 저한테서 찾았죠. 이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랑 안 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정미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이용해 먹잖아요.
저는 그 반대를 한 것뿐이에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제 전 남편이 저를 배신했어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젊고 예쁜 여자한테. 정미란의 목소리에 쓴맛이 묻어났습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한 말 알아요? 당신은 이제 매력이 없어래요. 10년을 헌신했는데.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라고 할 수도 있죠. 남자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결국 다 욕망일 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죄 없다고요? 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람 피운 거잖아요.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 빠진 거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이정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에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어야 할 죄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하세요. 근데 소용없을 거예요. 정미라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제가 협박한 증거가 있어요? 강요한 증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자발적이었어요. 대화 내용이 있어요. 그 대화 어디 봐요? 제가 돈 줘라고 한 적 있어요? 안 주면 헤어져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 그쪽에서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미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남편이 먼저 주겠다고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얘기한 거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법정에서 농담으로 말한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정미란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정미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할 얘기 없으시면 저 가볼게요. 다음 수업 준비해야 해서. 기다려요. 왜요? 당신 언젠가 벌 받을 거예요. 그럴까요? 정미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까지 잘 살아볼게요. 그녀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이정숙과 경희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그 여자 정말 나쁜 년이야. 나쁜 정도가 아니야. 사이코패스야. 이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대. 증거가 부족하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 언론에 알리는 건 어때? 그럴 수 있을까? 시도는 해봐야지. 경희의 말에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목 가스라이팅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내용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변화, 정미란과의 만남, 빚, 죽음, 그리고 문성훈의 이야기까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2시간 만에 긴 글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 남편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조종을 조심하세요.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이 올라갔습니다. 이정숙은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법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정미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 남편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법이 필요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정숙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해. 슬픔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정숙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32평 아파트는 8억 2천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고 8억이 남았습니다. 대출 1억을 갚고 남편의 빚 2억 3천만 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장례 비용과 기타 잡비를 제하니 4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일단 전세 얻어야지. 그리고 내 등록금. 제 등록금은 제가 장학금이랑 알바로 해결할게요. 아니야. 내가 공부에 집중해야지. 엄마는요? 엄마도 돈 벌어야 하잖아요. 이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일 찾아볼게. 걱정하지 마. 52세의 나이에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던 여성이 취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트 계산대, 식당 홀서빙, 아파트 경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했습니다. 한 달 후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급 1만 원.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이정숙과 수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1억 5천만 원, 방 2개짜리 20평 빌라였습니다. 예전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아요? 응.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짐을 풀면서 이정숙은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넥타이, 구두, 시계. 하나하나 만지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배신감과 사랑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수진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이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카페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손님 응대, 주문 받기, 커피 만들기, 설거지. 50대 몸으로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이정숙 씨, 주문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쁜 오전 시간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카페라떼 1잔 따뜻하게요. 크로와상 하나 데워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정숙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주문한 건 핫 아메리카노인데 아이스가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허둥지둥 다시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줄자 이정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이런 일을 평생 해온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처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했습니다. 20년간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의 월급으로 편하게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정숙 씨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처음인데 잘하셨어요. 사장님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정숙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몇 달 전 올린 글은 이제 수만 명이 봤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남편이 이상한 여자한테 돈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스라이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정숙은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문자,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숙님 덕분에 남편과 대화할 용기를 냈어요. 상담도 받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정숙은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주말 오후 경희와 만났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수가 요즘 어때? 괜찮아. 바쁘게 지내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좋아. 카페 일은 괜찮아? 힘들긴 한데 할만해. 사장님도 좋은 분이고. 다행이다. 경희는 이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 약해. 약하면 이렇게 못 일어나. 너 정말 대단해.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밀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경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잘 살고 있겠지. 법적으로 처벌 못하는 거 정말 화나. 나도. 근데 어쩔 수 없어.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올린 글 때문에 그 여자 평판은 많이 나빠졌을 거야. 그러길 바래. 이정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화가 나고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저녁 수진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예전만큼은 못하지? 아니요. 충분히 맛있어요. 수지는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뭐? 언제? 이번 주부터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요. 주말에만 하는 거예요. 시급도 괜찮고. 수진아, 엄마 혼자 힘들잖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이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고생시키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그래. 고마워. 이정숙은 딸이 대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정숙은 여전히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이모,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과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만들고 웃으며 건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오후 3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먼저 갈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 이정숙은 남편의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작은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도 잘 지내고. 남편의 사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화가 나요. 이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행복했던 날들도 있었잖아요.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이정숙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 자조 모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연인에게 당했어요. 3년간 조종당했죠. 저는 직장 상사한테 당했습니다. 퇴사까지 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울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돼요. 맞아요. 여기 오면 이해받는 느낌이에요. 이정숙은 모임을 진행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정밀한 그 여자 기사 났어. 뭐? 인터넷 뉴스 봐봐. 이정숙은 검색했습니다. 강남 유명 요가 강사, 수강생 남편과 불륜 의혹.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밀한이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남자의 아내가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이정숙이 올린 글도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가가 있네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처벌해야 합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제 발목을 잡는구나. 정밀한의 학원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사회적 처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2027년 2월 수진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이정숙은 딸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사모를 쓴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축하해. 모녀는 포옹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엄마가 힘들게 일하면서도 저 지원해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정숙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렇게 컸어요. 당신도 보고 싶었을 텐데.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수진이 취직을 하고 이정숙은 카페 일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후원금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응.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쉽지 않을 텐데. 알아. 근데 해야 할 것 같아. 이정숙은 상담 자격증을 땄습니다. 1년간 공부해서 따낸 자격증이었습니다. 55세에 자격증을 따다니 대단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 센터에는 매주 상담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상해요.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제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해요. 제 탓을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정숙은 따뜻하게 상담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8년 가을, 이정숙은 57세가 되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수지는 직장을 다니며 독립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이정숙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날이 올 줄 몰랐어. 5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빚에 짓눌리고 배신감에 무너지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상처는 컸어요.
바람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겨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제는 평온해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온해요. 이정숙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수진이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저녁 해드릴게요. 그래. 뭐 해줄 건데? 비밀이에요. 깜짝 선물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이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이정숙의 모습을 비춥니다. 공원을 걷는 그녀, 센터에서 상담하는 그녀, 딸과 함께 웃는 그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때로는 독이 됩니다. 정서적 조종, 가스라이팅,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이정숙 씨는 남편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신호. 당신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모든 잘못을 했다고 느끼게 합니다. 혹시 이런 관계에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증거를 기록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인물과 상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관계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